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4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여부가 이번 주 토요일 발표됩니다. 수도권 영업시간 9시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을 애초 계획대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열흘마다 2배씩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부족 등으로 올여름까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은데요. 반려동물은 치아 관리만 잘해도 수명이 3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는 14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가 하루 전인 토요일에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거리 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토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는 수도권에는 그대로,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환자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주말 검사 건수가 적은 영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비중이 높은 데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더 안정화되지 못하면 언제든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수도권 중소상공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법력 해석을 문의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시설에서 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례가 사진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밤 9시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항의하며 새벽까지 가게에 불을 켜두는 방역 불복 개점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8시 반이 되자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은 나갈 준비를 하고 직원들도 뒷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9시에 영업 제한이 있어서요. 이제 9시가 다 돼서 조금 정리를 부탁드려야 되거든요. 밤 9시가 넘었지만 가게 불은 켜져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며 자영업자들이 점등 시위에 들어간 겁니다. 호프집 같은 경우는 9시, 저녁 9시부터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적어도 자정까지는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게 좀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지금 점등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건 주점뿐이 아닙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넘겼는데도 당구장 안은 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님은 받지 않으면서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밤 9시까지 그대로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따라 제한 시간을 달리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21시 영업시간 제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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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도 방역 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손실은 소급 적용에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기료를 지급 못해서 전기가 끊깁니다. 냉장고가 멈추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은 썩습니다. 이런 재산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밤 9시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은 사흘간의 공동행동에도 변화가 없으면 심야 영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당국과의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가 오는 15일부터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성영 전국 헬스클럽 관장 협회장은 성명을 내고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오는 15일부터 시간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오 회장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지난해 봄부터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지만 그 결과 대출금과 폐업한 가게밖에 남지 않아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와 관련해 2월 중순 이후 국가별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코백스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백스가 지난 1월 말 공급 계획을 통보한 이후 별도로 알려온 내용이 없다며 현재 코백스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국내 입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은 우리나라가 코백스에서 받기로 한 1,000만 명분의 일부이며 우리 정부는 상반기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0만 명분도 코백스에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업 제품이 1.1%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은 국산이 3.7% 줄고 수입이 6.5% 늘었습니다.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소비재와 컨테이너선 같은 자본재는 각각 1.2%, 7.3%씩 줄어든 반면 시스템 반도체와 D램 등 중간재는 0.9%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도 제조업 제품 수입은 늘고 국산은 줄면서 전체 제조업 국내 공급이 전년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수입 점유 비율은 27.3%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고 품목별로 전자제품, 기계장비, 석유정제 등의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바다 위를 떠서 이동하는 배, 바로 위그선입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 핵심 기술인데 퇴직한 직원들이 기술을 빼돌렸다 우리 정보당국에 덜미를 잡히는 등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기업에 이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며 국내외 기술 유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승했던 위그선. 바다 위를 1m가량 떠서 고속 이동할 수 있는 배로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장 등 직원 2명이 퇴직하면서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동종 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하려다 우리 정보 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마터면 십수년 동안 수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경쟁국 수중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런 그 정도 가져간 게 뭐가 죄느냐? 이게 무슨 국가 핵심 기술이냐? 자기 거 아닌 거는 가져가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국가 핵심 기술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해외 유출했을 때는 이거는 그 이적 행위로 또 매국 행위로 해서 엄벌을 쳐야 된다는 게 1000분의 1mm 두께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이 제조업체는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의 두께 측정기를 개발해 1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소속 프로그래머가 기술을 빼돌린 겁니다. 훔친 기술로 중국에서 비슷한 장비를 만들어 저가에 판매하는 바람에 10년간 공들인 연구 개발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문을 두드려 유출 증거를 찾고 가해자 징역형도 이끌어냈지만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 친구가 유출한 거랑 뭐 하나 일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 싱크로율 100%로 나왔으니까 결혼할 때 줄에 좀 서주세요 할 정도로 저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 뒤에 가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지난 2015년부터 20년까지 국정원에서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130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가 적발한 사건도 최근 5년간 600건이 넘고 검거한 인원은 무려 1,7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액 연봉 등 금전적 이익의 유혹에 넘어간 건데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산업 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의식 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산업기술 유출범을 어렵게 붙잡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첨단 기술이 헐값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중견 벤처기업의 보안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기술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피해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정보당국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에서도 3분의 2는 중소기업이 표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도 정작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점을 노리는 겁니다. 일반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상대적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어떤 체계들이 많이 소홀한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 2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겨우 4명입니다. 적발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고 걸리지만 않으면 고액 연봉으로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으니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대략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들고 조직 내 피로도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선고가 집행유예로 끝나버리면 허무함을 넘어서 이런 조치를 왜 했나. 최근엔 대부분의 자료가 디지털로 관리돼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첨단 기술 글로벌 경쟁 시대, 기술 유출은 곧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더욱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 마련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앞으로 장애가 또 발생할 경우 한국어로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장애 원인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파악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감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 발생 당시 구글은 한국어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장애로 인한 직접 손해배상은 4시간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카 협력설이 나왔던 현대차와 기아가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해외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각각 공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 외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공시를 통해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부족으로 미국에서 올여름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녹화된 CBS와 인터뷰에서 올여름이 끝나기 전에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는 구상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다른 얘기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더 많은 백신이 생산되도록 힘껏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올여름까지 집단 면역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계획을 11일 만에 거둬들인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등교 재개와 관련해 이르면 10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관련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급속히 퍼지며 열흘마다 2배씩 확산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구 보고서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음 달 말이면 미국에서 지배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러 기관과 대학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9.8일마다 2배로 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So it's a temporary issue that we have to hold on to AstraZeneca. It is temporary until we figure out these issues. What are the next steps supposed to be? When we know those steps, then of course we bring it back. 앞서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 연구진은 2026명을 대상으로 1 이상 시험을 벌였습니다.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접종해도 남아공 변이로 인한 경증과 중등증 발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When looking at vaccine efficacy against this particular variant, we have not been able to determine that the vaccine actually protects against mild to moderate illness. 남아공 변이로 인한 중증이나 입원 또는 사망 예방 효과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소규모 1 이상 시험 초기 자료에서 남아공발 변이가 주원인인 경증에 자사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다수 시험 참가자가 젊고 건강한 성인이어서 중증과 입원 예방 효과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아공은 앞서 지난 1일 인도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선적분 100만 회분을 수령했습니다. 이 백신은 입원율 감소나 중증에 대한 효과 등이 추후 임상시험에서 입증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은 당시 관련 절차를 거쳐 2주 안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과학자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백신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우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팀은 오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에 주요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은 그동안 수산시장과 병원, 연구소 등을 방문했습니다. 조사팀원인 동물학자 피터 다작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작 박사는 이번 조사 중 우한 도심에 위치한 화난 수산시장 방문이 특히 유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2019년 12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처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작은 화난 시장에서는 해산물과 함께 야생 동물을 포함한 육류가 팔리고 있었다면서 시장 상인과 손님이 감염된 점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Huanan Seafood Market has been a particularly important site to look into, and it's been really quite informative, quite interesting, and no big issues in getting access, getting information. 그는 조사 결과는 발표 전까지 기밀이지만 오는 10일 전문가 팀이 중국을 떠나기 전에 주요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작은 코로나 발병 이후 수산시장이 문을 닫고 청소를 했지만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다면서 사람들이 서둘러 떠나며 물품과 장비와 증거를 남겼고 우리는 그것들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이번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새로운 에볼라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부에 따르면 동부 비에나에서 최근 새로운 에볼라 감염 사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여성 환자는 지난 1일 증세를 나타내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뒤 사망했으며 그녀의 남편은 과거 에볼라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당국은 12번째 에볼라 유행이 시작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마치 쓰나미 같은 급류가 하류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참변이 빚어졌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우타라칸두주 히말라야 산맥의 난다데비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갑자기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눈사태는 거대한 빙하 덩어리를 몰고 해안가 쓰나미처럼 계곡을 덮쳤습니다. 댐이 있었지만 급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구조당국은 2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두 곳의 근로자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आया जैसे कोई बॉलीवुड का मूवी चल रहा हो लेकिन देखते देखते हमने तो लाइव ऋषिगंगा पावर कॉर्पोरेशन लिमिटेड में जो देखा वैसा हमने आज तक कभी नहीं देखा था. 인도 군경 재난대응팀이 재난 현장에 급파돼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जल्दी से जल्दी कोशिश होगी कि जो लोग अभी एक तरह से फंस गए हैं तो उनको मदद पहुंचाई जाए.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트윗을 통해 실종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구조 작업과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 우타라칸두주에서는 2013년 6월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히말라야 쓰나미로 불리는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6천 명 가까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하버드대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크림스는 현지 시간 7일 램지어 교수의 주장 때문에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논문의 후폭풍을 조명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많은 법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논문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티 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해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며 앤드루 고든 역사학과 교수와 함께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전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감축 조약을 이끌어냈던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후버 연구소에 따르면 슐츠 전 장관이 현지 시간 6일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 있는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슐츠 전 장관은 1987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할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AP통신은 슐츠 전 장관은 1980년대의 대부분을 소련과의 관계 개선과 중동 평화 로드맵 구축에 보낸 인사라며 그는 생존해 있는 역대 정부 전직 내각 관료 중 최고령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치아 관리만 잘해줘도 수명이 20-30%나 연장된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청결한 구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반려동물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치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냄새가 나거나 여러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보통 4개월 이후에는 유치가 빠지게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물고 뜯고 하는 행위 자체는요, 보통 그 전부터 시작해서 객검이나 장난감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치가 유도되는데요. 예. 1살 이전부터 8개월 때부터는요, 칫솔질 교육과 치아 교체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면은요, 반려동물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서 꺼즈나 헝겊을 손가락에 끼우고 입안에 넣고 치아를 살살살 문질러주는 습관을 먼저 들이다가 서서히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좀 적습니다. 예. 8개월령 이상이 돼서도 만약에 유치가 남아있다면요, 동물병원에 가셔서 꼭 발치를 해줘야만 하는데요. 이것은 남아있는 유치가 영구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치아 발육 상태 역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잘못된 치아 발육으로 배열이 틀어져서 잇몸의 통증이나 잇몸의 궤양 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살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칫솔질, 치석 관리, 그리고 치아면 손상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하고요. 유년기 때부터 매일 칫솔질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기는 하나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면요, 일주일에 2-3회만이라도 꼭 칫솔질을 해주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유치가 빠진 후부터는 칫솔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하고 또 1살 이상부터는 사람처럼 매일 양치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반려동물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질환이 발생하나요? 반려동물 치아에 이상이 생기면 구강의 건강뿐만 아니고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치석과 구내염으로 인해 입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치은염, 치주염 등으로 통증을 유발하며 이빨이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대표적인 질환으로는요, 심장병을 유발하는 심내막염이나 이빨 뿌리에 농이 생겨 눈의 얼굴이나 턱, 볼 등에 염증이 생기는 치근단 농양, 그리고 반려묘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 구내염이나 치아가 녹아서 흡수돼 없어져 버리는 치아 흡수 병변,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질환들은요, 우리가 이런 칫솔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아니면 질병의 진행을 현저하게 늦춰주거나 아니면 현재 생긴 질병의 어떤 증상 정도를 많이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구강 질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심장병이나 다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전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 든 반려동물을 보면 그 치석이 좀 껴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구강 건강에 좋을 리가 없는데 치석은 보통 언제부터 생기고 또 어떻게 제거해 주는 게 좋을까요? 물론 식습관에 따라서 개별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치석은 2살 이상부터 생깁니다. 예. 관리가 잘 된 반려동물은요, 6에서 7살 정도에도 같은 연령대의 다른 동물보다 상대적으로 치석이 적게 됩니다. 네. 근데 반면에 관리가 안 된 동물은요, 3-4살만 돼도요, 치석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서 잇몸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치석이 생기면요, 입냄새는 물론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치아 뿌리가 상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네. 더구나 구강점막은요, 혈관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잇몸의 염증은요, 세균의 혈관 침투를 더욱 쉽게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하게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서 침투된 세균 자체가요, 전신의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여러 가지 전신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나 심장, 신장, 그리고 간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옛말에도 그렇듯이요, 사람이나 동물도요 역시 이빨이 안 좋으면, 구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장수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두껍게 둘러싼 치석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것은 사실은 칫솔질을 하거나 시중의 치아 관리 제품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동물병원에서 스케일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반려동물은 사실 사람과 다르게 스케일링을 할 때 전신 마취가 필수인데요. 예.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전신 마취를 하기 이전에 각종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마취 후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제 생각에 마음 편하게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한다 생각하시고 스케일링을 맡기시는 게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처럼 스케일링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 마취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보호자가 집에서 스케일링을 직접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빨 관리의 마지노선은 칫솔질까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칫솔질 이상의 처치는 불가능하고요. 집에서 이런 날카로운 종류의 핸드 스케일러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치석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효과적으로 치석이 제거되기도 힘들고요. 오히려 이빨의 단단한 표면 상아질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내게 돼요. 이렇게 이빨 표면에 난 스크래치들은요, 다시 입에 사는 세균들에게 좋은 서식처를 제공하게 되고요. 이러한 세균의 서식으로 해서 더 심한 치석의 원인이 됩니다. 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집에서 하는 핸드 스케일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동물병원에서 마취 후 초음파 스케일러로 치석을 깨는 게 중요하고요. 예. 초음파 스케일러는 물리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초음파의 진동에 의해서 치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치아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스케일링 이후에 폴리싱이라는 연마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빨의 표면을 다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다시 치석이 끼는 것을 예방을 해주게 되고요. 사실 이빨이라는 거는요, 사람처럼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치아를 갈아 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평생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20년 동안 이거를 곱게 잘 쓰게 하려면 딱딱한 것도 함부로 주시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함부로 상처를 낸다면은요, 동물이 오래 살기가 되게 힘들게 됩니다. 치석, 이빨 관리를 되게 신경 써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 스케일링이나 구강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은 노령동물이 돼요. 그래서 많은 예. 분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나이든 강아지를, 나이든 고양이를 마취 안에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걸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단은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치석이 두껍게 끼면은요, 네. 이것은 동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입안에 생긴 염증은요, 수명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염증은 전신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라리 마취라고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수명을 늘려주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헷갈리신다 그러면 동물병원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마취의 건강의 안전도를 여러 가지 검사를 확인한 이후에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노령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집에서 치석 제거를 시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치석 제거 껌을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치석 제거껌이 치아 관리에 일부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껌을 씹는 과정에서 이빨 사이에 낀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닦여 나가는 효과도 있고요. 이는 치석이 쌓이는 소트를 늦춰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어떤 껌도요, 치아나 잇몸 사이에 치주 포켓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예. 부분에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로 치아에 음식물이 쌓이고 세균이 쌓여서 치아에 이 어떤 치석과 그다음 세균들이 자라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부분, 치주 포켓이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빨과 네. 잇몸의 사이예요. 근데 네네. 이 부분은요, 사실은 칫솔질 말고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껌을 씻거나 가글링을 해도 이 부분은 제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사람도 이렇게까지 막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을 닦아야 되고 자기 전에 맞아요. 이빨을 닦아 이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글링으로 해결을 못하고 어떤 껌이나 약품을 해결을 못한 이유가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솔질로 제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껌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칫솔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석 제거껌이 그 보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칫솔질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칫솔질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반려동물의 이를
잘 닦아줄 수 있을지 지금 모형도 들고 나오셨는데 한번 뭐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반려동물의 어떤 크기에 맞는 칫솔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강아지는 큰 칫솔, 조그만 강아지는 작은 소리 달린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칫솔모는 적당히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제대로 안 닦이고 너무 딱딱하면 강아지들이 아파할 수 있거든요. 칫솔질을 할 때 잇몸과 칫솔의 각도는 45도가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수평으로 되게 하면 이빨은 깨끗하게 닦일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치주 포켓을 청소하는 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강아지를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살살 닦아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강아지 이빨을 닦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빨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빨과 잇몸의 경계면을 쓸어서 청소해 준다는 느낌으로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이라도 강아지 거부감을 느끼면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강아지는 송곳니 쪽은 건드려도 거부감이 많이 덜한 편이에요. 송곳니부터 그래요? 시작해서 살살살 안쪽으로 어금니 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모든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이빨 한두 개라도 닦을 때 닦으시고 바깥쪽 위주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정 닦기 힘드시면은 치주 포켓이라는 이빨과 네. 잇몸의 경계면만 쓸어내자. 이 정도 생각으로 닦아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잇몸과 이빨의 그 경계면 치주 포켓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이를 닦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칫솔질을 싫어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릴렉스하게 쉬고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의욕적으로 앞에서 다가가면서 자 이빨 닦을까 이러면요. 기겁하고 애들이 도망가고 당연히 네. 싫어해요. 쉬고 있을 때 뒤에서 접근해서 가만히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한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실 때도 그렇지만 일단은 반려동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치약과 칫솔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칫솔을 사용하셔가지고 강아지 입안에 넣었을 때 강아지가 거부감이 적은 그런 종류의 칫솔 형태를 고르시고 치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 보면은요, 사람도 어린애들이 어떤 레몬 맛도 있고 포도 맛도 있고 자두 맛 치약들이 있잖아요. 네. 강아지도 생각보다 다양한 맛들의 치약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닭 간 맛, 아니면 스팸 맛 이런 사람 입장에서 되게 느끼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의 치약이 있으니까 강아지한테 익숙한 치약을 고르시는 것도 한 요령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치약에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서 코에 한번 묻혀봅니다. 그래서 코를 빨게 해보시고요.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서 발에도 묻혀봅니다. 그래서 발을 한번 빨게 해주십니다. 또 치약을 장난감에 묻혀서 장난감도 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약을 익숙하고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요. 이번에는 치약을 손가락에 묻혀서 이빨을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입안에 치약이 묻힌 손가락이 들어와도 별 반응을 안 보일 정도로 익숙해지면은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가지고 살살살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어느 순간에도 싫다는 표정을 너무 싫어하면요. 바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 억지로 붙잡고 안 돼, 너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다음 2번은 없습니다. 다시는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에게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시는 입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가 허용하는 데까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칫솔질이 끝난 다음에 언제든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이요? 네,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동네에 조그만 목욕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주말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요. 가면 억지로 이제 가는 게. 예, 머리를 감겨주시는데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요. 내 머리가 다 뽑혀가지고 크면 난 대머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눈물 콧물 다 째고 마지막에 물을 끼웠는데요. 오늘 내가 여기서 익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네네.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제가 그래도 꾹 참고 버틸 수 있었거든요. 있었던 거는 목욕이 다 끝나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꼭 사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먹는 맛에 제가 버텼거든요. 예.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가 칫솔질을 결코 즐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칫솔질을 너무 심하게 안 해주고요. 좀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타협하면서 해준다면 좀 버틸만 할 거고요. 버틴 이후에 달콤한 보상이 있다 그러면은요. 아마 조금 더 버티는 원동력이 되실까 합니다. 물론 그 보상은요. 작은 간식 조각일 수도 있고요. 예. 꼭 안아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주보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가벼운 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아지한테 칫솔질할 때마다 산책시켜주기 시작하면 아마 칫솔 물고 다닐 거예요. 이빨 닦아달라고요. 좋은 기억을 주는 게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혹시나 그 뒤에서 원래 안아서 이렇게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손을 물리거나 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괜찮을까요? 손을 물릴 정도로 하면 갑자기 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네. 뒤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상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입안에 손가락 넣어보고 괜찮으면 그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너 이빨 닦아야 되고 덮치면은요. 그래서 갑자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뒤에서 안아서 쓰다듬으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칫솔질 이후에 간식을 줘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람은 양치한 이후에는 뭐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강아지는 괜찮나요? 일단 강아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한 번만 칫솔질을 하는 거고요. 칫솔질 외에도 어차피 음식을 계속 먹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일정 시간, 하루에 한 번이든 2, 3일에 한 번이든 티슈포켓을 청소해 낸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칫솔질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 그러면 간식 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사람도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좀 귀찮고 수월하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를 잘 닦아줘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홍준 수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스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스팸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집중 점검과 조사, 단속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면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분석한 가입자 이용 패턴을 살펴보면 지난해 초등학생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기가로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만 12세 이하 가입자 가운데 60만 원 이상 고가 단말기를 구입한 비율은 전년보다 4%포인트 상승한 14%로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단말기 기종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올해 위성 개발과 한국형 발사체 등 우주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올해 제작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구축 사업은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월 수상자로 유상훈 한국조선해양 책임연구원과 김태인 지오시스템 리서치 부사장이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수상자인 유상훈 책임연구원은 조선 분야 최초로 지능형 전자 용접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김태인 부사장은 국내외 항만 해역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변화와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각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려면 뭔가 이제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고 우리가 더 이해한 다음에 실생활에 유용하게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게 이제 과학인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 관찰이에요. 펨토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무려 1000조분의 1을 말하는 단위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펨토초 단위로 원자의 구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찰나의 움직임을 보는 물리화학자 권호은 교수를 만나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